그날 현관문 앞에 서 있던 젊은이의 얼굴에서 나는 이상한 떨림을 느꼈습니다. 명함을 건네는 손이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고 정장 차림새는 흠잡을 데 없이 단정했지만 눈빛 어딘가에 숨겨진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명함에는 큰 회사 이름과 대표이사라는 직함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가 입을 열기도 전에 가슴 한쪽이 먼저 뛰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그저 그의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감사와 미안함과 그리움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잊고 살았던 그 시절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의 인생 전체를 바꿔놓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내가 그 아이를 처음 만난 건 50을 갓 넘긴 어느 가을이었습니다. 당시 나는 작은 인쇄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사업이 그럭저럭 안정 궤도에 올라 있었습니다. 자식들은 이미 다 성장해 제 갈 길을 가고 있었고 아내와 단둘이 사는 집은 조용하면서도 쓸쓸했습니다. 그 무렵 아내가 먼저 제안했습니다. 우리 형편이 이 정도면 어려운 아이들 한 명쯤 도와주면서 사는 게 어떻겠냐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별로 내키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넉넉하게 사는 것도 아니고 남 돕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며칠 동안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꺼냈고 결국 나도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시내에 있는 한 고아원과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원장 스님은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셨고 아이들 몇 명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한 아이가 유난히 눈에 들어왔습니다. 11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였는데 다른 아이들처럼 수줍어하거나 장난치지 않고 조용히 구석에 앉아 책을 보고 있었습니다. 원장 스님은 그 아이가 3살 때 이곳에 왔으며 부모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전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아이 눈빛에서 나는 어떤 간절함을 느꼈습니다. 세상에 기댈 곳 하나 없지만 포기하지 않으려는 의지 같은 것이 그 작은 눈동자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매달 그 아이에게 후원금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았습니다. 내 월급에서 나가도 부담 없을 정도의 작은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돈으로 아이는 학용품과 책을 사고 가끔 친구들과 나눠 먹을 간식도 살 수 있었다고 나중에 들었습니다. 아내는 가끔 고아원을 직접 찾아가 아이 얼굴을 보고 왔습니다. 돌아올 때마다 아내는 그 아이가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하는지, 얼마나 예의 바른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나도 한두 번 따라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아이는 우리를 볼 때마다 깊이 인사를 했고 감사하다는 말을 여러 번 되풀이했습니다. 나는 괜히 쑥스러워서 그냥 공부 열심히 하라는 말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아이는 중학생이 되었고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내 인쇄소도 조금씩 성장했고 직원도 몇 명 더 늘었습니다. 형편이 나아지면서 우리는 후원금을 조금 더 늘렸고 아이가 대학에 갈 때까지는 계속 돕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내는 그 아이를 마치 우리 자식처럼 생각하기 시작했고 명절 때마다 고아원으로 음식을 보내곤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되던 해 봄에 이상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원장 스님이 전화를 주셨는데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무거웠습니다. 그 아이가 요즘 학교도 자주 빠지고 원으로 돌아오는 시간도 불규칙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공부도 예전만큼 열심히 하지 않는 것 같고 표정도 어두워 보인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깜짝 놀라 아내와 함께 고아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아이를 만나자마자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느냐고, 혹시 어디 아프냐고 말하기 힘든 일이 있으면 언제든 이야기하라고 했습니다.
아이는 한참을 입을 다물고 있다가 결국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자기 같은 고아 출신이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대학에 가서 뭐 하겠냐고, 어차피 취직도 제대로 못할 거다고. 그냥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일찍 취직하는 게 낫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렇게 똑똑하고 의지가 강했던 아이가 세상 앞에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날 아이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내가 어디서 태어났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건 지금부터 어떻게 사느냐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공부를 계속하고 싶으면 우리가 끝까지 돕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마음은 쉽게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도 몇 달 동안 방황은 계속되었고 성적은 계속 떨어졌습니다. 원장 스님도 걱정이 많으셨고 나와 아내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제안했습니다. 아이를 우리 집으로 데려와서 함께 지내면서 공부할 수 있게 해주자고 했습니다. 나는 처음에 망설였습니다. 고등학생 아이를 우리 집에 데려와 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내 말이 맞았습니다. 환경을 바꿔주지 않으면 아이는 계속 그 상태로 있을 것 같았습니다. 결국 우리는 원장 스님과 상의한 끝에 아이를 우리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처음에 아이는 너무 조심스러워했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눈치를 보고 방에서도 소리 하나 내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아내는 그런 아이에게 여기가 내 집이라고 편하게 지내라고 말했습니다. 나도 저녁마다 아이 방에 들어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학교 생활은 어떤지, 공부는 따라갈 만한지, 친구들과는 잘 지내는지 물어봤습니다. 처음에는 대답이 짧고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아이가 처음으로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집에서 살아본 적이 처음이라고, 정말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코끝이 찡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고 아이는 대학 입시를 준비했습니다. 성적도 많이 올랐고 의지도 다시 생겼습니다. 원서를 쓸 때 아이는 경영학과를 지망했습니다. 나중에 사업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나처럼 작은 사업이라도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합격 발표일에 아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대학에 합격했다고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내와 나도 함께 울었습니다. 그토록 힘들었던 시간들이 보상받는 순간이었습니다. 대학 입학 후에도 우리는 계속 아이를 도왔습니다. 등록금과 생활비를 보태주었고 방학 때마다 우리 집에 와서 지낼 수 있게 했습니다. 아이는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학점도 최상위권을 유지했고 각종 공모전에서 상도 받아왔습니다. 군대를 다녀온 후에는 더욱 성숙해진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복학 후 창업 동아리 활동을 시작했고 작은 아이템으로 사업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대학교 4학년 겨울 아이가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졸업 후 취직하지 않고 직접 사업을 해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친구 몇 명과 함께 인터넷 쇼핑몰을 시작하려 한다고 했습니다. 나는 솔직히 걱정이 되었습니다. 사업이 얼마나 어려운지 나는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경험도 자본도 없는 젊은이들이 시작하는 사업은 10중 8구 실패로 끝나곤 했습니다. 그래도 아이 눈빛이 너무 간절해서 차마 반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대신 조건을 하나 달았습니다. 사업 계획서를 제대로 작성해 오라고,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초기 자금을 일부 도와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일주일 후 아이는 두툼한 계획서를 들고 왔습니다.
밤을 새워 작성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시장 분석부터 수익 구조까지 꼼꼼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그 계획서를 읽으며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체계적이고 현실적이었습니다. 결국 나는 아이에게 3천만 원을 건넸습니다. 내 인쇄소 입장에서는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었지만 이 아이라면 해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사업 초반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아이는 거의 매일 밤을 새워 일했고 주말도 없이 물건을 포장하고 배송했습니다. 처음 몇 달간은 적자가 계속되었고 빚도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나는 가끔 아이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물어봤습니다. 아이는 힘들다는 말 한마디 없이 괜찮다고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서 피곤함이 묻어났습니다. 아내는 그런 아이가 안쓰러워서 자주 반찬을 만들어 보냈습니다.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일만 한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1년쯤 지났을 때 아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밝았습니다. 드디어 흑자로 돌아섰다고 했습니다. 매출이 매달 늘고 있고 직원도 2명 더 뽑았다고 했습니다. 나는 정말 기뻤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버틴 결과였습니다. 그 후로 사업은 계속 성장했습니다. 2, 3년이 지나면서 회사 규모도 커졌고 취급 품목도 다양해졌습니다. 아이는 가끔 찾아와 근황을 전했지만 바쁜 일정 때문에 자주 오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게 세월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나는 60을 넘기고 70에 가까워졌습니다. 인쇄소도 아들에게 물려주고 나는 반쯤 은퇴한 상태로 지냈습니다. 아내도 나이가 들면서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았고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조용히 보냈습니다. 그 아이 소식은 가끔 신문 기사나 인터넷 뉴스를 통해 들었습니다. 회사가 크게 성장해서 업계에서 주목받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나는 기사를 읽으며 뿌듯했습니다. 그 어린아이가 이렇게까지 성장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섭섭하기도 했습니다. 성공하고 나니 우리를 잊은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내도 가끔 그 아이 이야기를 꺼내며 요즘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바쁠 거라고. 성공한 사람은 다들 그렇다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서운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나는 많은 것을 돌이켜보게 되었습니다. 50살에 시작했던 그 작은 후원이 내 인생에서 얼마나 큰 의미였는지 생각했습니다. 돈을 번 것도 아니고 명예를 얻은 것도 아니었지만 한 아이의 인생에 작은 빛이 되어 주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성공과 부를 쫓아 정신없이 달려왔지만 이제 돌아보니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어떤 흔적을 남겼는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었는가 하는 질문들이 마음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 아이를 도왔던 시간들이 내 인생에서 가장 보람 있는 순간이었다는 걸 나이가 들어서야 깨달았습니다. 비록 지금은 연락이 뜸하지만 그 아이가 어딘가에서 건강하게 잘 살고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도 같은 마음이었는지 어느 날 저녁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했던 일이 헛되지 않았다고, 그 아이가 잘 되는 걸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70을 넘긴 어느 겨울날 나는 건강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갔습니다. 검사 결과는 나쁘지 않았지만 의사는 이제 나이를 생각해서 무리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생각했습니다. 내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 하고 말입니다.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 얼굴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그 중에는 그 아이 얼굴도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그 아이에게 연락해보면 어떻겠냐고
오랜만에 한번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좋은 생각이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막상 전화를 걸려니 망설여졌습니다. 바쁜 사람 귀찮게 하는 건 아닐까, 혹시 부담스러워하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전화는 걸지 못하고 며칠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그곳에 서 있는 사람을 보고 나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30년 전 그 작고 말랐던 아이가 이제 훤칠한 중년 남성이 되어 서 있었습니다. 정장 차림에 깔끔하게 빗은 머리, 그리고 여전히 맑은 눈빛이 그대로였습니다. 아이는, 아니 이제 중년이 된 그 사람은 깊이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아버님.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나는 얼른 안으로 들어오라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내도 부엌에서 뛰어나와 그를 반겼습니다.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우리는 그동안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회사가 안정 궤도에 오르기까지 정신없이 달려왔다고 했습니다. 찾아뵙고 싶었지만 변변한 모습을 보여드리기 전에는 오기가 부끄러웠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런 거 신경 쓰지 말라고 건강하게 잘 지내는 모습만 봐도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가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냐고 물으니 그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버님께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봉투를 건넸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등기부등본과 건물 열쇠가 들어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시내 한복판에 있는 상가 건물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고 묻자 그는 차분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번 돈으로 건물을 한 채 매입했는데 그 건물을 아버님 명의로 등록했다고 했습니다. 매달 나오는 임대료로 편하게 지내시라고 했습니다. 나는 깜짝 놀라 손을 내저었습니다. 이건 너무 과하다고, 우리는 그저 내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도왔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님 아니었으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제 인생 전체가 아버님 덕분입니다. 이 정도로는 은혜를 갚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렇게 말하며 그는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나도 아내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작은 도움을 주었을 뿐인데 그 아이는 그것을 이렇게까지 크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자기 회사 정관에 특별한 조항을 넣었다고 했습니다. 매년 순이익의 일정 부분을 고아 지원 사업에 쓰기로 했고 자기처럼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장학재단을 설립했다고 했습니다. 그 재단 이름을 우리 부부 이름을 따서 지었다고 했습니다. 아버님께 배운 대로 살고 싶습니다. 받은 것을 다시 나누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아내도 옆에서 손수건으로 눈가를 훔쳤습니다. 우리가 심었던 작은 씨앗이 이렇게 큰 나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나무는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늘을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오랜만에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그는 자기 회사 이야기, 직원들 이야기, 그리고 최근에 결혼해서 곧 아이가 태어날 거라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모든 게 꿈만 같았습니다. 그가 돌아간 후 나는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그 건물 서류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내가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복받은 거 아닐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베푼 작은 선행이 이렇게 큰 결실로 돌아온 것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기쁨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단순히 성공한 사업가가 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돕는 따뜻한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보여준 작은 본보기가 그 아이 인생의 나침반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 사실이 무엇보다 자랑스러웠습니다. 며칠 후 그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다음 주에 장학재단 출범식이 있으니 꼭 참석해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행사장에 가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기자들도 여럿 와 있었고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단상에 오른 그는 자기 인생 이야기를 담담하게 들려주었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란 이야기, 방황하던 시절 이야기, 그리고 한 부부의 도움으로 인생이 바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단상으로 초대했습니다. 사람들 앞에 서니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그가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이 두 분이 제 인생의 은인이십니다. 이분들이 아니었다면 오늘의 저는 없었을 겁니다. 그의 말에 장내에 큰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나는 그저 손을 흔들며 인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 관계는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그는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우리를 찾아왔고 명절 때마다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아내 건강이 안 좋을 때는 좋은 병원을 알아봐 주었고 내가 허리를 다쳤을 때는 물리치료를 받을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우리는 그에게 이제 그만하라고 충분히 받았다고 말했지만 그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평생 갚아도 다 못 갚을 은혜입니다. 편하게 받아주세요. 그렇게 말하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부처님 말씀에 보시는 씨앗과 같아서 한 알의 씨앗이 100배, 1000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자비는 강물과 같아서 흘러가다 보면 결국 바다로 돌아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아이에게 베푼 작은 도움이 이렇게 큰 열매가 되어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열매가 우리에게만 머물지 않고 다시 다른 이들에게 나눠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보시는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주는 사람도 행복하게 만들고 베푸는 순간 우리 마음속에는 기쁨의 씨앗이 심어진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이제 그 말씀을 온전히 이해합니다. 우리가 그 아이를 도왔던 시간들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들이었습니다. 마음 선방은 오늘 이 이야기로 어르신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베푸는 작은 선행이 얼마나 큰 파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말입니다. 지금 당장은 보잘것없어 보이는 도움이라도 그것이 누군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들에게 작은 관심과 사랑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세상은 조금씩 따뜻해집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어르신들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더 많은 어르신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